명의 화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엘 그레코와 카라바조라는 인물인데요. 이 엘 그레코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1567년에 베니스로 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1570년에 로마로 내려옵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1577년부터 14년까지 1613년까지 마드리드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톨레도로 갔어요. 그곳에서 1614년에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 비잔틴 양식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과 스페인 르네상스 양식을 모두 섭렵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감정적인 그런 색채가 중시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르네상스의 원근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독특한 그림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원근법 완전히 무시됩니다. 그죠? 완전히 무시됩니다. 르네상스를 종결하고 새로운 바로크를 여는 바로크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카라바조는 뭘 발견했을까요? 인간의 느낌, 인간의 감정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죠. 승리자 큐피트라는 작품입니다. 이 발에 낀 때 보세요. 때. 무슨 말입니까? 철저한 인간의 모습을, 솔직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충격적인 인물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성처녀, 성녀 마리아의 죽음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매춘녀를 그린 겁니다. 이런 모델을 성녀라고, 성녀 마리아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가장 속된 삶을 살지만 거기에 성스러움이 있고 그 성 속에 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죠. 무엇일까요? 인간이 발견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아름다움의 세계, 빛의 세계, 창조의 세계였던 르네상스 시대로 모시고 갈 연세대학교의 김상근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르네상스의 마지막 꿈을 꾸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키아벨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예, 오늘은 그 마키아벨리가 어떤 꿈을 꾸면서 르네상스가 끝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럼 누구였을까? 마키아벨리면 어떤 책이 떠오르죠? 군주론이 떠오릅니다. 그죠? 군주론,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책 제목이 군주론이기 때문에 아하, 이 책은 군주들을 위해서 쓴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인 환경, 배경을 살펴보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쓴 것은 새로 군주가 된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이분은요, 메디치 가문의 코지모 1세입니다. 대공이었고 군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군주를 위해 쓴 것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다. 혹시 이 중에서 군주가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는 군주가 아니고 시민이고 평민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군주론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 마키아벨리가 정말 군주를 위해서, 왕과 왕비를 위해서 쓴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4, 5년간 이 마키아벨리를 재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마키아벨리 연구를 했는데요. 제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마키아벨리 어떤 사람입니까? 악의 교사, 독재자를 위한 지침서를 쓴 사악한 정치 이론가. 그래서 머리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요, 1527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은 다음에 1569년도에 영어 사전에 마키아벨리안이라는 형용사가 단어의 뜻으로 규정됐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Practicing duplicity. 뭐죠? 이중플레이 한다는 거예요. 이중플레이.
사악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는 그 이중 플레이하는 그 정치공학에서 그런 플레이하는 사람을 마키아벨리안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만약 살아있다면 제가 같은 질문을 하죠. 마키아벨리, 당신은 과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악의 교사였습니까? 사악한 정치이론가였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럴 겁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렌체에 있는 작은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폭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집은 무너지고 그 집을 버티고 있던 기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기둥이 하나 서 있죠.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의 집의 흔적입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나중에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풍요로움이 아니라 궁핍함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먼저 배웠다. 가난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왜 가난했느냐? 아버지가 실업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강자의 입장에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요, 어떤 경험을 하냐?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트라우마 아시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엄청난 전쟁을 3번 경험합니다. 눈앞에서 전쟁이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78년도에 이 성당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죠. 메디치 가문의 지도자였던 로렌조 데 메디치를 암살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사주를 받고, 아니죠, 나폴리죠. 그 뒤에는 물론 스페인이 있었습니다. 나폴리의 사주를 받고 자객이 옵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아침에 메디치 가문의 영주였던 로렌조 데 메디치를 찔러서 죽이려고 그러죠. 물론 죽진 않았습니다. 피했죠. 자, 자객이 실패를 하자 나폴리에서 아예 군대를 보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피렌체 모습이죠? 주위를 나폴리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위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나폴리 연합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죠. 여기가 어딜까요? 피렌체의 10km 남쪽. 누구 집이죠? 마키아벨리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장을 찾아가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내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멀리 여기 하나 뭐가 동그란 게 보이죠? 이게 뭘까요? 피렌체를 상징하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두오모입니다. 도움이죠, 도움. 제가 여기서 나오면서 찍었어요. 여기가 바로 주둔지였어요. 이 바로 뒤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집이 있습니다. 누구 집이죠? 마키아벨리의 집입니다. 나폴리 연합군이 이 집을 압류하고요. 여기에 장군 몇 명이 살았습니다. 주둔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마키아벨리 아버지가 장남 마키아벨리에게 아들아, 탈출해라. 어머니 손을 잡고 북쪽으로 튀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았어요. 왜? 집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0살짜리 소년이 엄마 손을 이끌고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뒤에 남아있고요. 저기 자기 집을 에워싸고 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전쟁, 20대에 경험한 전쟁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무시무시한 프랑스 군대였어요. 왜? 처음으로 화약을 사용하는 포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물론 이탈리아에도 포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대는 뭘 쏘았느냐? 돌을 쏘았습니다. 이탈리아 군대는. 돌이 날아가서 건물을 부시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프랑스 군대는요, 시커멓게 날아와요. 뭐죠? 그게 화약탄입니다. 팍 터지면서 파편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바로 항복했죠. 밀라노, 피렌체, 로마, 나폴리까지 쑥대밭이 됩니다. 그 군대가 피렌체를 관통해 나갈 때 어디를 지나갔을까요? 바로 이 베키오 다리를 지났겠죠. 그리고 한 20m 가면 누구 집이 있습니까? 바로 마키아벨리의 집이 있었다는 거죠. 25살 청년이 자기 조국 피렌체를 유린해가는 외국 군대의 대포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대포를 읽고 우리 앞을 지나갈 때 25살 애국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자, 1494년도에 프랑스가 침공하고 떠나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권력의 공백을 틈타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수도사가 갑자기 권력을 잡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페라라 출신인데요. 프랑스가 침공한 것은 신의 저주 때문이다, 신의 심판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4년 동안 집권할 때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파, 즉 프란체스코 파에서 사보나롤라가 포함된 도미니코 파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당신이 진짜 신의 사자냐? 그랬더니 그렇다. 만약에 당신들이 진짜 신의 사자면은 불리로 걸어가도 타 죽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당연히 그렇다. 좋다. 그러면 우리 함께 불의를 걸어가 보자. 그래서 불의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1498년도에 피렌체의 광장이죠. 시니오라 정청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를 도미니코 파와 프란체스코 파가 걸어가기로, 시합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침밥도 안 먹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타 죽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재밌는 것은 기록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열정에 사무쳐서 집에 있는 의자나 나뭇가지를 들고 와서 계속해서 불을 붙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짓겠죠. 걸어라, 걸어라. 그랬더니 사보나롤라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걷겠어요, 안 걷겠어요? 안 걷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못 걷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성직자의 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입고 그래야 되는지 벗고 그래야 되는지 아직 신학적으로 토론이 안 끝났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거 살아나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안 나와. 밖에서 막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빨리 나오라고 막 했어요. 불이 꺼져가니까 집에 가서 또 나무를 가져오고요. 1시쯤 있다 나왔습니다. 딱 나오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내 목에 있는 이 십자가를 내가 달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해보자. 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막 분노하기 시작해. 배가 고파가지고 9시부터 왔기 때문에 한 5시쯤 내가 이 사람이 다시 나왔어요. 쫙 나와가지고 딱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뚝뚝 떨어졌어요. 비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봐라. 이것은 신께서 원하지 않는 심판이다. 비가 내리고 있지 않냐? 불이 꺼지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시민들이 걸어라 하다가 뭐라고? 저 사기꾼 잡아라 하고 잡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불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일주일이 못 갔어요. 이 건물 안에서 투표가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마키아벨리가 제2서기장으로 선출됩니다. 외무를 담당하는, 내무와 외무를 담당했는데 워낙 이 사람이 언변도 좋고 글도 잘 쓰고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외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28살 때 혜성처럼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투표에서 이겨서 이제 제2서기장으로 선출되게 되죠. 공직에 임명되자마자 바로 프랑스로 출정 가게 되는데요. 왜? 피렌체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유능한 외교관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보냈어요. 어떤 위기가 닥쳤느냐?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교황 알렉산드르 6세입니다. 이분은요, 가톨릭 교회 사상 가장 추악한 교황이었어요. 가장 타락한 교황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 교황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이분의 아들이 그 유명한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체사레 보르자. 교황님이 아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죠, 그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탈리아의 중부 지방인 로마냐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의 총사령관이 자기 아들이었어요. 체사레 보르자. 그랬더니 이탈리아 중부 지방에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피렌체가 있죠. 피렌체를 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피렌체 정부에서 안 되겠다. 원조를 청해야 되겠다. 어디에? 프랑스에. 그래서 프랑스에 원조를 청하는 대사로 부대사격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마키아벨리가 프랑스 왕과 협상을 벌이게 되죠. 마치고 이분이 바로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군주론의 이상적인 군주의 모델은 체사레 보르자였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물론 마키아벨리가
이 제사의 보호자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왜? 신출기몰하고요. 예측을 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신출기몰하게 행동하는 걸 용감,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대단한 사람을 인정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도 별 볼 일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사의 보호자를 군주론의 모델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탁월했느냐 이 사람이 타인의 힘이나 호의로 권력을 잡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겠다는 것이에요. 이분의 철학은 이 세살의 보호자의 기본적인 정치 철학은 내 힘으로 일어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남의 자비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키아벨리가 프랑스에서 협상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피렌체 정부에서요 바로 우르비노를 보냅니다. 우르비노, 여기가 우르비노인데요. 여기에 지금 세살의 보호자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관복으로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바로 지하 동굴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다 가둬놓고요 협박을 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일단 겁주는 거죠. 협상을 할 때 우리 일단 겁주잖아요. 근데 마키아벨리가 그 의중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겁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 끌기를 합니다. 시간 끌기를 하면서 막 피렌체에게 만약에 너희들 빨리 보상금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 군대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피렌체를 숫대밭을 만들겠다 급주니까 마키아벨리는 시간 끌기를 하죠. 나는 그런 권리가 없다. 내가 가서 보고할 테니까 나를 풀어줄라. 그래서 탈출해 나오면서 편지를 쓰는데요. 제살의 보호자 이 젊은이가 보통 인간이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서를 써요. 다시 돌아왔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면은 이몰라라는 곳에서 만나러 가니 제살의 보호자 또 만나요. 근데 이번에 제살의 보호자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뇌물을 주려고 합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거죠. 이중 스파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키아벨리가 거절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다. 그 대신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다니면서요 관찰하게 됩니다. 그 관찰의 결과가 군주론에 많이 반영돼 있죠. 자, 그런데 그도 별 볼 일 없었다는 겁니다. 왜? 1503년에 흑사병이 로마를 강타했어요. 그때 자기 아버지가 저 먼저 죽어요. 교황이었죠. 그리고 자기도 흑사병이 걸립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당시 여기가 교황청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청 나중에 생긴 거죠. 들어가서 뭘 확보합니까? 이 금고 속에 있던 금은 보화를 확보하게 되죠. 돈과 금은 확보를 했는데 정신은 확보하지 못했어요. 왜 확보하지 못했느냐? 아까 마키아벨리가 제살의 보호자가 왜 위대하다 그랬죠?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했죠. 그런데 제살의 보호자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남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의지하게 될까요? 바로 다음 교황이 되실 이분에게, 율리우스 2세입니다. 율리우스 2세의 계략에 넘어가게 됩니다. 천하의 제살의 보호자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늑대를 피하자 호랑이를 만났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느냐?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제살의 보호자, 너도 지금 병들었으니까 내한테 당신 주위에 있던 주기경들의 표를 몰아주면 내가 교황이 되도록 내가 당신한테 이탈리아의 중부 지방 로마냐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유혹한 거죠. 제살의 보호자가 그걸 믿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믿었어요. 줘서 내가 당신을 지지해 주겠어. 그래서 주위의 주경들을 몰표로 몰아줬어요. 교황이 되었어요.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바로 체포해버립니다. 감옥에 가두어버려요. 그래서 감옥에서 탈출했다가 스페인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스페인에서 죽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1512년에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자기 표현이었어요. 드디어 축출됐던 메디치 가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임시키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보죠.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계신 분들 다 나가야 돼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메디치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런 모함에 걸려들었어요. 감옥에 잡혀가지고요 22일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방된 다음에 15년간 완전히 실업자로 살게 됩니다. 바로 이곳이 그가 고문당했던 곳입니다. 바르젤로라는 곳인데요. 어떤 고문을 당했느냐? 바로 이런 고문을 당했습니다. 스트라포라는 고문인데요. 이게 어떤 고문이냐면은 뒤로 묶습니다. 이게 묶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한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탈골되겠죠. 이게 그죠? 그러면은 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5m 상공에서 저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쳐박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죽어요. 그 고문을 5번 당했습니다. 스트라포를 5번 당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마키아벨리가 땅바닥에 다 그냥 피투성이 됐겠죠. 근데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충성은 나의 가난이 증명하고도 남음이다. 이야, 멋진 말이죠. 공직자가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딱 일어나니까 조국에 대한 충성은 나의 가난이 증명하고도 남음이다. 마키아벨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바로 이분이 하신 겁니다. 누구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아테네에 대한 충성은 나의 가난이 증명하고도 남음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키아벨리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고전을 인용하는 학자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고문하지만 나는 이 순간에도 소크라테스를 언급한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메디치 가문의 아들이 교황이 됨으로써 이 레오 10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다 사면해 줍니다. 마키아벨리도 이제 석방되어서 집으로 유폐당하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km 남쪽에 있는 시골집에서 유폐를 당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군주론을 쓰게 되는데요. 제가 그곳에 갔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왜?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로 마키아벨리의 집 앞입니다. 저 멀리 뭐가 보입니까? 이게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의 도움이죠. 마키아벨리가 저곳에서 15년 동안 실업자로 살면서 저 둥근 도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저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저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는요, 참새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왜 참새를 잡으러 다녔나?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었어요.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 인간아, 가서 밥값 좀 해라. 뭐 할 게 있어야지. 뭐 기술이 있어, 뭐 상공인을 해봤어, 정치하는 것밖에 없는데 정치에서 쫓겨났으니 뭘 해야 됩니까?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새를 잡으러 다녔어요. 참새 하루 2마리 잡으면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마누라한테 갖다 주고, 자, 밥값 했다. 그때 쓴 글입니다. 만약 내가 웃거나 노래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네. 만약 내가 그것마저 할 수 없다면 나의 쓰라린 눈물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리고 참새 2마리 털 뽑아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키아벨리 집이 여기고 여기가 선술집입니다. 막걸리 집이에요. 막걸리 집이에요. 하여튼 포장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장마차. 그곳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대포 한잔 하는 겁니다. 그때 쓴 글입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 시골 마을의 촌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네. 어떤 놈도 내가 왕년에 피렌체의 공직자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내가 뭔가 근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놈은 아무도 없지. 그죠? 이제 시골에 이제 파묻혀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을 나가서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아무데나 가서 가정교사나 하면서 입에 풀칠을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내가 나가다 써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밥값이라도 들어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마키아벨리의 심정이었습니다. 철저한 약자였다는 거예요. 철저한 약자였다.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쓴 책이 군주론입니다. 이분에게 헌정한 책이에요. 헌정한 책. 메디치 가문의 지도자죠. 왜 썼을까요? 이력서 쓴 겁니다. 이력서. 자, 내가 공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공직으로 자기를 불러줄 사람 누굽니까? 메디치 가문이죠. 그분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군주가 됐는데 군주가 어떻게 행동할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벼랑간 군주가 된 자가 운수 좋게 굴러들어오는 호박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속히 대책을 세울 만한 기량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군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군주가 되었잖아요. 즉 다른 군주가 미리 준비한 여러 기초를 저기 하자마자 곧 갖출 수 있는 기량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없죠? 나는 있습니다. 나를 등용해 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군주로는 철저한 이력서였다. 포트폴리오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군주론을 과대평가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군주론은 인문학 책입니다. 사회과학 책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사회과학적으로 정치학의 교본을 그렇지 않습니다. 루크레티우스의 책, 크세노폰의 책, 기케로의 책을 읽고 재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특별히 이 크세노폰이 쓴 키루스의 교육이 결정적인 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창업 황제였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군주로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걸 보고 그것을 재해석한 게 군주론이라는 것이 저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키케로라는 당대 최고의 철학적 기초를 쌓았던, 도덕주의의 기초를 쌓았던 키케로를 재해석한 것입니다. 키케로의 해석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도덕주의라는 거예요. 군주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달랐어요. 마키아벨리는 과연 그것이 전부인가?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키아벨리하면 이걸 생각합니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 그렇죠? 근데 그게요, 마키아벨리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키케로가 한 말이에요. 키케로가 한 말을 뒤집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 주장은 군주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군주는 선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악인이 되는 법도 알아야 하며 또한 그 태도를 때에 따라서 행사할 줄도 중지할지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게 진짜 마키아벨리의 생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키아벨리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죠? 바로 플라톤이 이미 한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국가론 했어요. 우리 국가의 통치자들은 그가 누가 되든지 국가의 선을 위해서는 시민이든 적이든 그들을 속일 권리를 갖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리스 고전에서 다 된 이야기를 받아들이거나 재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는요, 군주론에서 교묘하게 자신을 숨기는 그런 태도를 취했죠. 그래서 이 책을 바쳤습니다. 메디치 가문에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딱 바쳤어요. 그랬더니 메디치 가문의 사람이 군주론을 읽지 않고 그냥 탁 내팽개치고요, 옆에 있는 개만 만졌어요. 개만. 근데 마키아벨리가 그걸 딱 지켜보다가 이런 개만도 못한 것들, 그러면서 뛰쳐나갔어요. 어디로 가게 됐느냐? 바로 여기에 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48살이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생애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군주론을 쓰면서 군주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어디로? 여기로 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루첼라의 정원입니다. 피렌체 가면은요, 여기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루첼라의 가문이 만든 학당인데요, 이 학당에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발표한 책이 뭘까요? 로마사 논고라는 책입니다. 마키아벨리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 정원의 그늘진 곳에 앉아서 젊은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가르친 것이죠. 그 책이 바로 로마사 논고란 책입니다. 마키아벨리가 48살부터 자신의 방향을 틀은 겁니다. 피렌체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쓴 책이 전쟁의 기술입니다. 이 전쟁의 기술이 또 다른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요, 전쟁을 어떻게 하는 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 전쟁에 나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약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도록 해줍니다. 요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저는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왜 싸워야 하는가? 마키아벨리가 그런 것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상에 앉아서 고전을 함께 읽으면서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마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아니 가장 심금을 울리는 편지일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친구에게 쓴 것인데요, 그 당시 책상에 앉아서 무슨 고민을 했는지, 저녁이 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 아까 대포 한잔 한다 그랬죠?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8시쯤 돼서 옷을 관복으로 갈아입고, 자기가 공직자일 때 그 관복으로 갈아입고 흙과 먼지를 떨어버리고 옛 시대에 살았던 어르신들의 정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를 정중히 받아주시고 나는 혼자서만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지혜의 음식을 그 어르신들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키케로와 카이사로와 안토니우스 피우스와 마르쿠스 아울레시와 세네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옛 지혜의 음식을 먹으며 다시 태어난다네. 나는 옛 시대를 사셨던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지. 내가 그분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질문을 드린다는데 왜 그때 카이사르 당신은 왜 그때 행동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시대에 질문을 드린다는 거예요. 피렌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과거의 성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면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시련과 고통도 다 잊어버리지. 나의 가난도 두렵지 않아. 내게 닥쳐올 죽음조차도 내겐 아무런 의미가 없다네. 라는 글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그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바로 군주론에 합수됐는데요. 강자에게 자신의 부당한 처지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아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저항을 준비하되 무기가 두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는 침묵하고 위장으로 일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무르익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행동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죠? 군주론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논구에 쭉 기록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강자가 너무 강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도저히 이거 뭐 준비를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웃으라는 것입니다. 웃어라. 여러분, 마키아벨리는요, 군주론의 제자로 알려진 것이 아니라 만드라골라의 제자로 알려졌습니다. 만드라골라.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키아벨리가 코미디를 썼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짜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굉장히 야해요. 그래서 방송에서 지금 이 심의에 걸릴까 봐 제가 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곡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니, 여러분, 단테가 쓴 책 이름이 뭐죠? 신곡이죠. 디바인 코미디죠. 그죠? 거기도 코미디입니다. 근데 신곡 읽어보셨어요? 웃기지도 않아요. 심각한 이야기만 있어요. 그런데 왜 희곡, 코미디라고 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왜 희곡을 썼을까요? 희곡은요, 코미디는 뭐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사람들 웃기죠? 풍자하죠. 그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풍자하고 뒤틉니다. 그래서 웃기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약자가 강자와 싸울 때 그 힘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미디를 쓴 겁니다. 자, 그랬더니 14년 동안 무직으로 살았어요. 코미디 작가로 조금 이제 입에 풀칠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야, 메디치 가문의 두 번째 교황인 클레멘트 7세가 로마로 가면서 야, 그래도 우리 고향에 좀 유능한 인재가 없냐?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마키아벨리 괜찮습니다. 비록 옛날에 메디치 가문에 도전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14년 동안 실업자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도 한번 이 반역을 꿈꿨던 사람을 내가 믿을 수는 없어. 하지만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역사책을 하나 쓰게 하게라고 해서 피렌체 역사라는 책을 맡깁니다. 한국에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요. 이 책 쓰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피렌체가 이 상태로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통일한 분석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자, 이 책을 써가지고요. 이제 이 책을 이제 로마에 계신 교황님께 바쳐야 되잖아요. 이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치러 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바로 스페인이 로마를 공격해 들어오는, 이탈리아를 공격해 들어오죠. 1527년의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스페인이 침공하면 어떻게 알프스를 넘어서 내려오겠죠. 그럼 먼저 피렌체를 지나서 로마로 올 거 아닙니까? 자, 로마에 있는 교황님께서 자기 고향의 피렌체가 위험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인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데? 마키아벨리라는 인재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를 등용시키게. 그래서 성벽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들어와서 뭘 해야 됩니까? 빨리 성벽을 쌓아야 돼요. 왜? 스페인군이 치어들어올지 공격할지 모르니까. 누구를 부른지 아십니까? 미켈란젤로를 부른 겁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와 메디치와 마키아벨리가 만납니다. 저는 이것을 3M이라고 생각해요. 3M. 3M 사건이다 이렇게 봐요. 예? 3M 사건.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성벽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겠나 했더니 이런 도안을 냅니다. 자, 역시 이 미켈란젤로가 천재예요. 보세요.
성벽을 어떻게 하면 이게 별처럼 만드는 거예요. 포를 쏠 수 있도록, 그죠? 양쪽에서 포를 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설계한 이게 아르노 강이거든요. 강 위에다가 샀자 그랬어요.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자, 바로 공사에 들어갑시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피렌체입니다. 피렌체에서 제가 이 성당 위에서 찍은 건데요. 자, 여러분, 이 성당 이름이 산 미니아토라는 성당입니다. 산 미니아토. 이 성당이 어떤 성당이냐? 메디치 가문과 연관이 있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메디치 가문이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의 성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 마키아벨리와 미켈란젤로가 방어선을 어디로 구축했냐면 여기로 구축했어요. 이게 마키아벨리의 방어선입니다. 그랬더니 메디치 가문의 교황신 클레멘치스가 보고를 받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너 이 성을 이렇게 쌓으면은 우리 가문의 성당인 산 미니아토가 어떻게 되는데, 야, 우리 방어선을 저 뒤로 돌려가지고 산 미니아토 성당을 보호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싫습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방어선을 그쪽으로 펴면은 방어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비하는데 불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실업자로 14년 동안 살다가 다시 자리에 불렀어요. 예? 근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야, 너 이 라인 이쪽으로 꺼. 그러면 여러분은 싫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근데 마키아벨리는 노, 싫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선이 가장 적절한 선입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주체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체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마키아벨리가 철이 드는 겁니다. 인간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군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니 다시 말하면 스스로 군주가 된 것입니다. 자, 피렌체를 방어하니까 스페인 군대가 공격하려고 하다 너무 튼튼해. 포기하고요. 바로 로마로 내려갑니다. 로마로 진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를 준비하고 있다가 피렌체에서 당황하게 되겠죠. 그때 로마를 방어하고 있던 장군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귀차르디니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귀차르디니입니다. 귀차르디니.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인데요. 이 귀차르디니가 귀찮게도 이 마키아벨리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키아벨리,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내 소원 좀 들어주게. 내가 지금 로마를 방어해야 되는데 여기는 참모가 없어. 자네같이 뛰어난 참모가 없어. 그래, 빨리 로마로 내려오게. 그랬더니 친구의 부탁이에요. 지금 이게 피렌체 동상이거든요. 마키아벨리 바로 옆에 귀차르디니가 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입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는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귀차르디니의 친구였어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늦었어요. 이미 질풍노도와 같이 스페인의 군대가 로마 성을 정벌해버립니다. 보십시오. 로마의 산탄젤로 성에 여기 황제가 갇혀 있고요. 포를 쏘아가지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로마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아들에게서 편지가 옵니다. 이미 잔류부대가 거기 좀 남아있었어요. 스페인의 잔류부대, 독일 용병들이 있었죠. 아빠, 우리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독일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스페인 용병들이었어요. 아빠가 곧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무슨 말입니까? 아빠 돌아와 이 말이에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자기 어릴 때 시절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10살 때 엄마 손잡고 도망가던 그때 기분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찌질이도 못 나서 이렇게 3번이나 전쟁을 겪어봐야 되고 지금 우리 아들은 아버지의 도움을 청해야 될까? 그때 쓴 편지입니다. 전장에서 쓴 편지죠. 엄마에게 안부 전해주렴. 내가 곧 가마. 진정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처럼 피렌체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여기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완전히 낙심하게 된 거예요. 전쟁이 진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먼 길을 돌아서 갔죠. 그래서 그 유독 때문에 그는 1527년에 이 산타크루즈 성당에서 폐잔병의 모습으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그의 무덤이 지금도 그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키아벨리라는 사나이의 운명을 보십시오. 지지리도 포르투나와 인연이 없죠. 그죠? 자, 메디치 가문이 물러나고 신정정체가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공화정이 시작된 공물이었어요. 그죠? 그랬다가 메디치 가문이 돌아 쫓겨났어요. 다시 공직이 돌아왔어요. 그래 또다시 메디치 가문이 망해버린 겁니다. 진짜 운명의 장난도 그렇게 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모진 운명을 겪었던 마키아벨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마키아벨리입니다. 인생은 울보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친 시련이 닥치더라도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군주는 모두 가짜였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군주냐?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군주다. 그런 인간으로 사는 것이 진짜 군주의 삶이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주를 비판합니다. 군주론을 쓴 사람이 군주론을 이렇게 비판해요. 지금까지 군주는 보석이나 금으로 몸을 꾸미는 것, 일반인보다 훨씬 호화로운 치장을 하고 침식을 행하는 것, 가까이에 첩을 두는 것, 신하를 탐욕스럽고 거만한 태도로 지배하는 것, 무의도시가는 나라를 보내는 것, 무훈에 따라서 병사에게 계급을 마음대로 하사하는 것, 국책의 이견을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매도하는 것, 자신의 말이 신탁에 선거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군주가 배울 내용을 생각 잘못했다. 이런 군주가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피렌체가 바로 이런 군주들 때문에 약한 나라가 되었고 우리는 그래서 외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전쟁에서 3번이나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용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군주는, 진짜 군주는, 아니 여러분들은 위기에 맞서기 위해 육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단련해야 한다. 마키아벨리가 주장했던 여우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운수가 좋으면 거만해지고 나쁘면 기가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여우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운수가 좋을 때 더 겸손하고요. 그리고 나쁠 때 더 용기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의 생각이었죠.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친구여, 아니 이 말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나의 친구여, 즐겁게 지내게. 르네상스적 생각이죠. 즐겁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인생을 긍정하자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운명과 당당히 맞서며 하늘의 운행과 시간의 흐름, 인간의 상황이 자네 앞에 어떤 것을 펼쳐놓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그것과 힘써 싸우게나. 이것이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마키아벨리가 꿈을 꿉니다. 이것은 르네상스의 꿈이었습니다. 르네상스가 꾸었던 마지막 꿈이었죠. 마키아벨리가 자기가 죽어가니까 친구들과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피렌체에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친구들이여,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네. 내가 꿈속에서 길을 걷고 있는데 행색이 남루한 사람들, 얼굴이 꾀죄죄한 사람들, 하지만 무엇인가를 향해서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네. 그들에게 물었지,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답했네. 우리는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관복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는 키케로와 카이사로와 플루타코스와 안토니우스 피우스와 세네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지옥의 사람들입니다. 조금 지나니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마키아벨리, 너는 누구랑 같이 가고 싶느냐? 친구들이여, 나는 이렇게 말했지.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비록 지옥에 가더라도 인간답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단 하루만이라도 자유롭게 살고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준비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가고 싶습니다. 지금 마키아벨리는 지옥에 있습니다. 왜? 그가 그곳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어요. 이렇게 초대합니다. 나와 함께 지옥에 가더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로운 군주처럼 삽시다.
역사와 미래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르네상스의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시고 관람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